아름다운 마을의 풍경, 망치를 들고 있는 남자 한 명이 있는데 직접 식당을 완성하고 있습니다. 나만의 식당이 생겨 기쁜 대마법사 엘르시온입니다. 15년 전 조리 학교를 마치고 집에 돌아가는 엘르시온. 재료 손질 연습 조금 했지만 벌써 어두워졌습니다. 이때 대형 트럭 한 대가 엘르시온을 향해 옵니다. 횡단보도를 건너며 위험에 처했는데요. 정신을 차리니 엘리시온의 눈앞 낯선 풍경. 흔히 말하는 판타지 세계에 떨어진 엘리시온. 누군가가 이봐 하며 엘리시온의 어깨를 잡았습니다. 한 아저씨가 엘리시온에게 정신 차리라고 하는데 아저씨는 여기가 루베른 제국 외곽에 위치한 그레이크시라고 했습니다. 트럭에 치여 죽을 뻔했는데 운 좋게 두 번째 기회를 얻었다는 엘리시온. 이곳이라면 군대에 가지 않아도 될 듯 합니다. 그때 말을 탄 남자가 황제 폐하의 칙령이 내렸다고 소리치는데 드래곤들을 피해 도망칠 곳이 없으니 나라를 위해 군대에 오라는 것이죠. 황제가 명한다고 소리치는 말을 탄 남자. 시민들은 다 함께 루베른을 위해 싸우자며 단결합니다. 엘리시온이 소환된 날 루베른 제국은 대위기를 맞았습니다. 17세에서 45세까지의 모든 남성은 기사단에 입소하게 되는데 기사단 중 한 명이 되어버린 엘리시온. 훈련을 받고 있는 엘리시온입니다. 마법 잠재력이 꽤나 높게 나와서 마법병단으로 배정되네요. 식사를 받는 기사단의 모습. 음식이 테이블 위에 놓입니다. 감자를 골판지랑 끓여먹는 느낌이라는데 맛있다는 소리에 엘리시온은 사람들에게 미각이 없다고 생각하고 덜컥 음식을 먹고 있는 한 기사단. 엘리시온은 기왕 이렇게 된 거 여기서 꿈을 이루자고 결심합니다. 대충 2년만 버텨보자고 생각하는데 엘리시온의 복무기간은 사실상 15년이었죠. 시간이 흘러 현재 아름다운 그레이크시의 모습. 여자 한 명이 엘리시온의 식당을 봅니다. 뭐하는 곳인지 생각하는 여자. 울고 있는 엘리시온을 보고 괜찮냐고 묻는데요. 식당이 생겨 기쁜 엘리시온이 그녀의 이름을 불렀습니다. 그녀는 레이느이고 엘리시온에게 고기 공급처가 필요하냐고 묻는데 마침 남편이 정육점을 하니까 한번 와보라고 합니다. 레이느 남편이 운영하는 정육점을 방문한 엘리시온. 무서운 표정을 짓고 있는 레이느의 남편. 엘리시온이 머뭇거리자 책상을 치면서 안 판다고 합니다. 버럭 소리치며 고기를 팔지 않는다는 레이느의 남편. 식당 주인이라면 엘리시온 같은 사람을 많이 봤답니다. 싸게 고기를 공급받아서 이익을 남기는 장사꾼을 못마땅해 하는 것인데 그때 레이느가 나타났습니다. 왜 엘씨에게 화풀이 하느냐고 레이느가 다그치고 레이느는 엘리시온에게 대신 사과합니다. 엘씨가 나이가 많아 보이지 않아서 징병되었냐고 물어보는데 레인의 남편은 고기를 주네요. 하지만 그 고기는 귀한 벨르렌 고기는 아니었습니다. 자신을 만족시켜보라고 하는 레이니의 남편. 레이니는 남편의 뒤통수를 치면서 무시하라고 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요리를 대접한다는 엘리시온. 떠난 엘리시온에게 지금이라도 벨르렌 고기를 준다는 레이느. 엘리시온이 받은 것은 우바 뱃살입니다. 소는 우카, 닭은 팔렌튜, 늑대는 벨르렌으로 불립니다. 엘리시온이 식당에 도착해서 고기를 열어봅니다. 그리고 삼겹살은 우바라고 불렸었죠. 엘리시온은 고기를 보면서 큰 올해 자부심을 느낄 수 있다고 합니다. 엘리시온은 왜 이 부위가 사람들에게 인기가 없는지 모르겠습니다. 이렇게 질 좋은 삼겹살이라면 생삼겹살 구이가 제격이죠. 요리를 시작하는 엘리시온. 레이느는 남편 크놀에게 인정한 식당에 고기를 파는 이유를 묻습니다. 요리 실력 확인은 핑계고 엘씨의 자신감을 확인하고 싶은 거랍니다. 엘의 요리가 형편없으면 어떻게 할 거냐고 하는데 두근 달라고 하면 황금만 줄 거라는 크놀. 써멀 블레이드 마법을 사용하는 엘리시온. 고기에 칼집을 내면 간이 더 잘 배어들죠. 고기 준비를 마친 엘리시온. 레이느가 엘리시온의 식당에 찾아왔습니다. 그녀의 옆에는 크놀이 함께였고 그들은 테이블에 앉았습니다. 불판이 달궈지고 기름을 두르는 엘리시온. 고기를 얹을 때는 껍질 부위부터 얼릅니다. 껍질을 튀기듯 구워준 다음 불 3개를 조절합니다. 소금으로 간을 하고 고기 안쪽까지 열이 닿도록 하죠. 고기를 먹기 좋은 크기로 자르는 엘리시온. 그리고 샐러드까지 준비하는데요. 엘은 마지막까지 먹기 좋게 플레이팅합니다. 완성된 샐러드와 삼겹살 구이. 보기엔 그럴싸하다는 크놀. 레이느가 시식을 하는데요. 들판에 돼지가 뛰어다니는 상상을 하게 되는 레이느. 정말 우바 뱃살이 맞냐고 묻습니다. 그리고 엘리시온은 만족하시는 것 같다 다행이라고 말하죠. 엘은 크놀에게 어떻게 맛있게 드셨냐고 물어봅니다. 고기가 떨어졌다면서 크놀이 만족 못한다고 답하네요. 더 내어놓으라면서 못 참겠다고 합니다.
더 먹고 싶으면 솔직하게 말하라는 레이느. 솔직히 자기가 먹은 우바 요리 중에 최고라고 말하는 크놀입니다. 그리고 앞으로 원하는 모든 고기를 납품해주겠다는 크놀이네요. 침대 위에 누워있는 여자의 모습. 맛있는 냄새에 몸을 일으킵니다. 영업 시작 일주일째 순항 중인 엘의 식당. 우바 뱃살 2인분을 시키는 손님들. 엘이 맛있게 요리하여 직접 서빙합니다. 고기가 진짜 맛있다면서 잘 먹고 간다고 인사하는 손님들. 엘의 눈에 조미료와 향신료가 들어옵니다. 후추가 다 떨어졌고 다른 향신료도 많이 줄었습니다. 이곳에서의 향신료는 수가 적고 다양하지 않았는데요. 엘은 보충할 때가 되었다고 생각합니다. 그 문제를 해결해준 방법은 바로 마법입니다. 현대 물건을 소화하는 이 세계 소환 마법. 사실 원래 세계로 돌아가려고 하다가 찾은 마법입니다. 가공품이 아닌 생고기나 달걀, 야채는 상에서 도착했습니다. 그리고 마법의 또 다른 특징은 엄청나게 지친다는 것입니다. 대마법사 직함을 달고 있는 엘도 하루에 한 번 소환이 한계였습니다. 냉장고 속에 있었던 맥주가 없어졌는데요. 맥주를 훔친 범인은 자고 있던 여자 루린입니다. 엘은 루린의 머리를 쥐어박습니다. 자신이 블랙드래곤이라고 하는 루린. 치우는 건 하등 생물들이라 하는 일이라며 엘을 짜증나게 합니다. 엘은 양파를 다 까서 정리하라고 하네요. 드래곤 전쟁 당시 고아가 돼버린 루린을 발견하여 함께 지내게 된 엘. 용으로 치면 어린 나이인지 철이 들지 않는 루린인데 루린에게 양파를 닦아면 함박 스테이크를 만들어주겠다고 합니다. 이때 식당 문을 열고 들어오는 크놀. 크놀은 안주와 술을 달라고 하는데 맥주는 루린이 다 마셨네요. 대신 소주를 내어드려야겠다는 엘. 고기와 함께 소주를 서빙합니다. 크놀은 물이 아니냐면서 당황해하고 뭔가 이상한 냄새가 나지만 한 입 마셔보는데요. 그리고는 고기를 포크로 푹 찌르고 음식을 음미하기 시작하는 크놀입니다. 만족한 크놀은 엘이 요리 하나로는 기가 막힌다고 하네요. 그러면서 소주 한 병을 더 달라고 요청합니다. 크놀에게 무슨 일이 있었는지 눈치를 보는 엘. 한 병 더 달라는 크놀에게 더 이상 드시지 말라고 하는데 취해야 한다는 크놀을 보면서 당혹스러워하는 엘입니다. 무슨 일인지 물었고 그는 레이느가 바람을 피우는 것 같다고 하는데요. 달마다 정해진 시간에 맞춰서 옷차림을 단정히 하는 레이느. 어느 날 몰래 그녀를 미행했다는 크놀인데 레이느는 크놀 몰래 용병 시절 동료를 만나고 있었습니다. 엘이 크놀에게 우선 진정하라고 하는데 크놀은 아직도 자신은 레이느를 사랑한다고 고백합니다. 고민 끝에 엘은 이 건을 자신에게 맡겨달라고 합니다. 레이느를 본 건 오래되지 않았지만 그런 분은 아니라면서요. 나갈 채비를 하면서 루린에게 따라 나오라고 합니다. 밤이 되고 화려한 거리의 풍경. 식당들이 엄청나게 붐비고 있습니다. 크놀씨가 알려준 곳을 찾으니 앉아있는 레이느. 레이느와 마주보며 앉은 사람을 관찰하는 엘과 루린. 그리고 루린을 부르는 엘인데 루린에게 엘은 둘의 대화 내용을 들어달라고 부탁합니다. 이제 남편에게 말해야 하지 않겠냐고 하는 레이느. 상대방의 이름은 멘트. 남편이 자신을 의심하는 것 같다고 말합니다. 아무리 봐도 불륜이 아닌 것 같은 엘. 루린을 두고 갑자기 어딘가로 떠나는데요. 멘트는 레이느 부부를 위해 도움을 주었다고 합니다. 엘이 식사 자리에 등장해서 자신이 껴도 되냐고 하죠. 술에 취한 채 레이느를 찾고 있는 크놀. 엘의 식당으로 멘트와 레이느가 함께 들어옵니다. 크놀이 둘이 붙어있으니 아주 잘 어울린다고 하는데 멘트는 유일하게 믿는 동료였기에 분노를 참지 못하고 주먹을 휘두르고 그때 멘트 앞으로 방어막이 생겼습니다. 엘이 멘트에게 오해를 풀라고 부추깁니다. 정육점을 개업할 때 돈을 빌려준 사람이 바로 멘트 씨라는데 엘이 우선 다들 테이블에 앉아서 대화를 나누라고 합니다. 그리고는 샤브샤브를 준비하겠다는 엘. 육수는 대량으로 얻어온 멸치와 다시마를 이용합니다. 벨레렌 고기는 얇게 썰어 접시에 담습니다. 어느새 완성된 샤브샤브. 크놀은 멘트가 가게에 개업 자금을 빌려준 것을 몰랐던 것이죠. 레이느는 사실을 토로합니다. 수익이 이제야 나서 매달 상환하려고 만났다는 것인데 레이느는 그동안 개업 자금의 원천을 흘렸다는 것입니다. 멘트는 사실대로 말했다면 크놀이 돈을 받지 않았을 거라고 하네요. 멘트는 이렇게까지 맘고생이 심할 줄 몰랐다며 사과합니다. 그때 엘은 샤브샤브를 대접하고 샤브샤브 먹는 방법을 설명합니다. 멘트씨가 우물우물하며 샤브샤브를 맛보는데요. 크놀에게도 먹어보라며 권유하는 멘트. 샤브샤브의 국물을 한 입 마셔보는 크놀. 페른 전투가 기억나냐고 멘트가 과거를 회상합니다. 크놀은 멘트를 대신하여 칼을 맞았었죠. 예상보다 길어진 전투로 인해 식량이 전부 떨어졌습니다.
먹을 거라고는 묽은 죽밖에 없었습니다. 그래서 멘트는 야생 벨르렌을 잡아옵니다. 벨르렌으로 끓인 고깃국은 누린내가 났지만 맛있었답니다. 그때 음식의 맛을 샤브샤브를 먹으며 떠올립니다. 멘트의 과거 이야기에 공감하는 크놀. 멘트의 은퇴 후 계획에 대해서 물어봤던 크놀인데 계획 같은 것은 없었다고 답하는 멘트. 멘트는 크놀을 돕는 것보다 중요한 계획이란 없었습니다. 그렇게 서로의 우정을 다시 확인하는 두 사람이네요. 용병단이 상단 호위를 맡았는데 출발 전 전야제를 한다고 합니다. 멘트는 전야제 회식을 L의 식당에서 진행하기 바랍니다. 팔랭큐라는 닭과 비슷한 몬스터를 잡는 L. 잡기 어려운 팔랭큐 고기는 희소 가치가 높습니다. 포획이 쉽지 않아 보이는데요. L은 팔랭큐를 회식 식사 메뉴로 생각합니다. L이 크놀에게 납품을 물어보자 없다고 하는데 크놀은 최근 팔랭큐가 리몬숲에서 나타난다는 말을 들었습니다. 리몬숲을 찾아간 L. 포획을 포기하고 루린에게 부탁합니다. 루린은 도전해볼 테니 설거지는 당분간 L의 담당이라고 합니다. 루린이 팔랭큐 앞에서 몬스터의 기색을 드러냅니다. 일명 드래곤 피어를 발사하는 루린. 팔랭큐가 놀라서 기절합니다. 그렇게 루린은 팔랭큐를 잡는 것을 성공했습니다. 루린이 일을 끝내고 맥주를 마십니다. 너무 많이 마시지는 말라고 하는 L. 이번 요리가 맥주랑 잘 어울리기에 손님들에게도 대접해야 한다고 합니다. 밤이 되고 L의 식당에 사람들이 모입니다. 멘트의 입맛을 믿을 수 없다며 음식 괜찮냐고 손님들이 물어봅니다. L이 멘트를 보고 인사하네요. 팔랭큐 튀긴 요림을 대접하는 L. 사람들은 L이 만든 팔랭큐 요리를 먹어봅니다. 다들 맛보고는 놀란 표정인데요. 너무 맛있다면서 감탄하는 사람들. 사람이 너무 많아서 L은 루린에게 서빙을 도와달라고 부탁합니다. 루린은 지금 드래곤한테 인간 시중을 들라는 거냐고 하는데 L이 한숨을 푹 쉽니다. 루린이 L과 함께 식당을 꾸려보자는 초심을 잃었다고 하네요. L은 루린에게 혼자서 해도 되니 올라가 보라고 합니다. 그리고 어느새 서빙을 도와주고 있는 루린. 회식이 끝나자 기진맥진한 모습의 루린인데 L이 남은 팔랭큐 요리와 맥주를 가지고 나타납니다. 루린이 팔랭큐 요리를 맛있게 먹습니다. 루린은 이 식당이 L과 자신의 식당이라고 말합니다. 좋은 분위기의 식당 앞에 한 사람이 등장합니다. 루린이 이를 눈치채는데요. 끼익 소리를 내며 열리는 식당 문. 찾아온 것은 블랙드래곤 메디다나 장모님입니다. L이 혹시 루린 때문에 온 것이냐고 묻습니다. 루린은 자신을 버렸으면서 왜 찾아왔냐고 하네요. 메디다나는 먼저 한 약속이 있다고 하는데 블랙드래곤 일족에서 성체로 인정받는 나이는 800세. 800세까지 자신의 레어가 없는 드래곤은 성지로 떠나야 한다고 하네요. 루린은 내년에 800세가 되고 성지로 떠나야 하는 상황입니다. 이는 누구와도 어길 수 없는 규칙이라고 합니다. L이 이것을 흔쾌히 받아들이는데 못할 게 뭐 있냐고 L이 말합니다. 메디다나는 L이 너무 건방지다고 생각합니다. 루린은 그래도 전쟁은 안 된다고 L에게 말하는데 L은 드래곤 레어를 만들겠다고 했던 것입니다. 1년 동안 드래곤 레어를 만들게 되었네요. 그리고 1년 후에 다시 오겠다는 메디다나입니다. 드래곤 레어는 말 그대로 용이 사는 굴입니다. 당장이라도 레어를 만들어도 모자랄 판인데 하지만 L의 식당이 너무 잘 운영되고 있었죠. 손님을 줄일 방법을 생각하는 L. 팔랭큐가 있는 숲에 왔습니다. 그곳에는 L과 크놀이 함께 왔는데요. L은 자신이 팔랭큐를 납품하겠다고 제안합니다. 그러면서 수익 배분은 반반씩 하자고 하는데 L은 레이느 씨의 옷 한 벌이라고 사달라고 부탁하네요. 갑자기 마법을 사용하는 L. 주기적으로 서식지를 옮기는 팔랭큐기에 방어막을 만듭니다. 크놀은 이 정도면 마법을 배웠다고 할 수준이 아니라고 하는데 L의 정체를 물어보자 L은 식당 주인이라고 대답하네요. 다음날 비어있는 L의 식당 테이블. 손님이 하나도 없어서 기뻐하는 L. 루린이 이게 좋은 상황이냐고 다가와서 물어봅니다. L은 사실 조금은 있을 줄 알았다고 하네요. 루린과 L은 식당 바로 아래쪽 언덕으로 갑니다. 이쪽에 굴을 파려고 계획하고 있는 두 사람. 루린이 같이 굴을 파보자고 하자 L이 식당으로 갑니다. 식당을 비워둘 수는 없다면서 도망가네요. L은 테이블에서 여유를 즐깁니다. 이때 손님 한 명이 문을 열고 들어오는데 여기가 그 유명한 식당이 맞냐고 물어보는 손님. 전설의 팔랭큐를 찾으러 왔다고 합니다. 더 이상 팔랭큐를 팔지 않으니 다른 메뉴를 권하는 L. 손님은 어린아이라서 햄버거를 해주려고 합니다. 우카고기의 등심 부위를 이용해서 요리합니다. 야채 위에 패티를 올린 후 소스로 마무리합니다. 그리고 팔랭큐를 잡으며 얻은 계란까지 올려주는 L. 햄버거를 완성한 L입니다. 어린 손님은 괜찮하다면서 샌드위치 같다고 하네요.
햄버거를 먹어보려는 손님. 이때 도련님 하면서 누군가가 문을 거세게 엽니다. 깜짝 놀란 표정의 어린 손님. 식중독이라도 걸리면 어떡하냐고 합니다. 엘은 듣지 않으니 말씀이 좀 심하다고 하는데 어린 손님은 영주님의 아들 그레이크 남작이었습니다. 엘은 손님이라 요리를 해줬는데 뭐가 문제냐고 따집니다. 먹지도 못한 채 음식값을 내는 그레이크 남작. 타박타박 걸어서 식당을 나갑니다. 엘은 그레이크 남작이 더욱 신경 쓰이네요. 루린이 이제 엘 차례를 하면서 들어왔습니다. 엘이 루린에게 어디 좀 다녀오자고 하네요. 그곳은 바로 영주성이었습니다. 의자에 앉아있는 그레이크 남작. 그때 마법의 기운이 보이는데 마법을 통해서 엘과 루린의 모습이 나타나고 엘은 아까 두고 갔다며 햄버거를 가지고 왔습니다. 따뜻하게 데워왔으니 바로 먹어보라고 청하는 엘. 그레이크 남작이 우선 먹어보겠다고 합니다. 그때 방에서 무슨 소리가 났냐면서 괜찮냐고 누군가 묻는데요. 안절부절하고 있는 그레이크 남작. 엘은 당당하고 위험있게 거절하라고 조언합니다. 아무 일도 아니니 물러나라고 말하는 루린. 루린은 그레이크 남작의 목소리로 말했던 것이죠. 그레이크 남작이 놀라면서 엘을 스승님으로 모시겠다고 합니다. 그러자 엘이 당황스러운 표정을 짓네요. 그레이크 남작은 좋은 영주가 되는 법을 알려달라고 합니다. 엘은 그레이크 남작이 그동안 억눌려왔던 것이라고 생각하면서 대화할 때는 상대의 눈을 바라보라고 합니다. 남에게 말할 때는 그 말에 대한 책임을 각오하라고 충고하죠. 본인의 신념을 가지고 결정하라고 엘은 말합니다. 그리고 다시 마법을 부려서 엘은 루린과 함께 돌아갑니다. 맛있게 먹으라고 하면서 그들은 떠나갔죠. 그레이크 남작이 햄버거를 손에 쥡니다. 크게 한 입 먹어보는 남작. 햄버거의 맛이 남작의 마음에 쏙 듭니다. 좋은 영주란 모두가 맛있는 음식을 먹게 해주는 자라고 생각하네요. 그레이크시 교회 한 구석에는 인기 많은 진료소가 있습니다. 이곳의 의원은 환자를 진료 중입니다. 시내에서 거리가 먼 이곳까지 손님들이 모여들었습니다. 그 이유는 인간이 아니라 엘프가 운영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엘프의 이름은 엘레나. 엘레나의 표정이 안 좋아 보입니다. 그녀는 고향으로 돌아가야 하지 않을까 고민 중인데요. 의사로서의 그녀보다 사람들이 엘프 여자를 만나려고 온다는 것입니다. 얼마 전 한 사람이 자기 남편을 유혹했다며 찾아온 적도 있었습니다. 모든 인간이 그렇지는 않다는 것을 알지만 버티기 힘든 엘리나. 엘레나를 찾아간 레이느는 자기도 싫냐고 물어봅니다. 레이느는 엘레나가 좋아하는 것이 더 많아진다면 어떻겠냐고 묻습니다. 그러면서 레이느는 남편이 싫은 점을 말합니다. 하지만 좋아하는 부분이 더 크기도 하다는 것이네요. 레이느는 식당이 하나 있으니 거기서 저녁을 먹어보라고 제안합니다. 식당에 관해서는 처음 들어보는 엘레나. 그때 열심히 땅을 파고 있는 엘의 모습. 크놀이 엘을 보면서 여기서 뭐하냐고 묻는데요. 공사 중이었다고 대답한 엘은 크놀 옆에 한 사람을 봅니다. 크놀 옆의 사람은 크놀의 조카 같은 존재 넬린입니다. 셋은 식당으로 이동하면서 엘은 엘프가 찾아온다는 소식을 접합니다. 삽을 어깨에 이고 식당 문을 여는 엘. 루린과 루린 앞에 무릎을 꿇고 있는 한 여자. 여자는 엘레나였고 바들바들 떨고 있습니다. 엘레나는 무례한 행동을 했다고 사죄하네요. 이게 무슨 상황인지 이해가 되지 않는 엘. 루린이 엘프 부하를 만들었다고 하자 엘이 손님이라며 윽박지릅니다. 엘은 아직 문 밖에 있는 크놀과 넬린에게 들어오라고 합니다. 엘에게 꿀밤을 얻어맞는 루린. 엘프는 루린은 분명 드래곤인데 자신이 꿈을 꾸는 건지 생각합니다. 아이부터 노인까지 모든 이가 알고 있는 상식이 있습니다. 드래곤의 심기를 거스르지 말 것이 바로 그것이죠. 엘이 그런 드래곤을 아이다루듯 하자 놀란 엘레나. 엘이 엘레나에게 와서 루린의 행동을 대신 사과합니다. 엘레나가 엘에게 인간이 맞냐고 묻자 엘은 맞다고 하죠. 그러면서 엘레나에게 드래곤과 지내는 것을 비밀로 해달라고 합니다. 엘은 엘레나에게 보인 첫인상 망했다고 생각합니다. 엘레나가 바로 유명 인사인 것을 듣고 더더욱 첫인상이 망했다고 생각하네요. 엘레나는 채소들만으로도 맛있는 요리를 해준다는 말을 들었답니다. 고기를 몸에서 소화를 못 시키는 엘프인 엘레나. 엘은 조금만 기다리면 금방 만들어 오겠다고 합니다. 엘이 만들 요리는 토마토 파스타입니다. 팬에 다진 양파와 마늘, 먼턴 버섯을 넣는 엘. 토마토를 갈아서 한번 체에 걸은 후 팬에 부어줍니다. 소금과 설탕으로 간을 맞추고 토마토 소스가 타지 않게 합니다. 8분간 면을 삶은 뒤 면수를 남겨두며 면과 소스를 섞은 뒤 면수를 추가하면 완성입니다. 엘레나 앞에 맛있는 토마토 파스타가 놓였습니다. 포크로 면을 돌돌 말아서 먹어보는 엘레나. 크놀과 넬리는 우바뱃살을 주문하네요. 엘린의 표정이 좋아 보이지 않았습니다. 엘레나의 반응은 어떤지 엘이 슬쩍 쳐다봅니다. 눈물을 흘리면서 감격하는 엘레나.
접시를 비우면서 최고라고 해주네. 그때 엘이 엘레나의 자리로 다가옵니다. 요리가 입에 맞아서 다행이라는 엘. 친절하게 손수건까지 챙겨줍니다. 엘레나는 작은 시장에서 채소만 사다가 먹는 편이었습니다. 고기가 안 들어간 메뉴가 별로 없는 것이 문제였죠. 엘은 여기 사람들이 조미료를 크게 안 쓴다고 생각하네요. 하지만 여기 와서 엘레나의 인식은 바뀌었다고 합니다. 너무나도 좋아하는 엘레나를 보며 압도하는 엘. 그때 큰오리 뭐라고 하면서 소리를 지릅니다. 넬린이 무언가를 알아버렸다고 하는데 어머니가 사실 자신의 친어머니가 아니었다는 사실이었죠. 같은 시각 넬린을 찾고 있는 한 부인. 넬린을 못 봤냐고 주변 사람들에게 물어봅니다. 전달할 것이 있다며 광산 안으로 들어가는 부인. 큰오른 넬린에게 대체 어디서 들었냐고 물어보고 넬린은 그게 중요한 것이 아니라며 20년 동안 속았다고 하네요. 그날 아침 넬린에게 부인은 도시락을 가져가라고 하는데 넬린 부인에게 됐어요 아주머니라고 대답했다고 합니다. 큰오리 이 이야기를 듣고 분노에 차올랐습니다. 그때 레이느가 식당 문을 열면서 넬린에게 광산으로 가보라고 하는데 광산이 무너져서 부인이 갇혔다고 하는 것이죠. 넬린의 표정이 굳고 황급히 식당 문을 박차고 나가는 넬린. 엘레나와 엘도 같이 가겠다고 합니다. 레이느가 알겠다면서 고개를 끄덕이네요. 레이느는 그들을 광산으로 안내합니다. 넬린이 추가 붕괴 위험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들어가려고 합니다. 엘레나와 엘이 넬린에게 자신들이 구해오겠다고 말합니다. 사람들은 아무도 못 들어간다며 말리는데 광산 1층 내부 경도에 들어온 엘레나와 엘. 낯석을 보자 엘이 마법을 부립니다. 엘레나가 엘에게 마법사냐고 묻고 엘은 옛날에는 꽤나 잘 나갔었다고 답하죠. 엘은 엘레나에게 왜 이곳을 따라왔는지 물어보는데 인간에 대한 정이 떨어진 엘레나가 왜 구하러 왔는지 궁금해합니다. 엘레나가 머뭇거리자 그때 갈림길이 나오고 정령을 다루는 모습의 엘. 정령들이 생존자를 찾으면 알려줄 것이라고 하네요. 이때 사람을 발견한 엘레나. 그녀는 응급처치를 도와줍니다. 여러 사람들을 발견하고 그들을 모두 도와주는 엘레나. 엘레나가 처치하면 엘은 마법으로 환자를 바깥으로 보냅니다. 기력이 떨어져 보이는 엘레나. 정령의 마지막 반응이 있는 곳에는 넬린의 어머니가 보입니다. 부인의 상태는 많이 안 좋아 보이는데요. 엘레나가 그녀를 위해 대회복을 사용합니다. 광산 임시대피소의 모습. 엘과 엘레나는 부인을 구출해 왔습니다. 어머니 앞에서 심각한 표정의 넬린. 엘은 엘레나 덕분에 위급한 순간을 넘겼다고 말합니다. 넬린에게 주려고 어머니가 가지고 온 것은 음식입니다. 아침에 모질게 대했던 순간을 떠올리는 넬린. 흐느끼는 넬린의 목소리에 어머니가 반응합니다. 더욱더 눈물이 흐르는 넬린. 어머니는 넬린이 다치지는 않았냐고 묻습니다. 넬린은 너무 무서웠다고 자신의 심정을 고백합니다. 어머니에게 한 말이 마지막이 될까봐 무서웠던 것이죠. 이들을 지켜보고 있던 엘레나는 엘에게 끊겼던 질문을 답합니다. 안 좋은 인간들을 많이 겪어서 교양으로 돌아가려고 했던 엘레나. 그때 레이느가 이곳을 좋아할 이유를 늘려보라고 했다는 것이죠. 광산에 달려온 것도 그것을 위한 것이었습니다. 인간의 삶은 엘프에 비해 짧지만 강렬합니다. 엘레나는 이곳을 떠나기에는 좋아하는 이유가 많다고 얘기합니다. 갑자기 엘레나가 몸을 휘청이자 엘을 잡아줍니다. 엘레나가 죄송하다면서 얼굴이 달아오르네요. 무리했다면서 엘이 잠시 실례하겠다고 하는데 엘프족의 만화전이 마법을 사용하는 엘을 보며 놀랍니다. 헤덴이라는 엘프 동물에게 배웠다고 엘이 말하네요. 엘레나는 엘프의 영웅 헤덴과 어떻게 알게 되었냐고 물어봅니다. 이 세계에 떨어져 클래스 마법사로 활약했던 엘르시온. 은퇴한 그가 선택한 것은 시골의 작은 식당을 차리는 것이었다. 어느 마법사의 식당의 다음 내용이 궁금하시다면 네이버 웹툰 10화를 참고해주세요. 지금까지 웹툰 소환사였습니다. 감사합니다. 산속에 자리하고 있는 사원. 마음을 정했냐는 질문에 네라고 대답하는 남자. 스님은 뭐라고 살지는 생각해봤냐고 물어봅니다. 자신이 남자의 젊음을 이곳에서 썩게 하여 미안하다고 말합니다. 그런 말씀 말라고 하는 남자. 나가려고 마음먹었으면 더 일찍 나갈 수 있었다고 하네요. 스님은 남자에게 점을 봐주고 이익을 챙겨서는 안 된다고 당부합니다. 주지 스님은 영순 엄마에게 말한 진실이 있었습니다. 영훈이 용하면서 악한 무당이 될 거라는 것이라는 거죠. 영훈은 어렸을 때부터 상대방의 손에서 기이한 온도를 느꼈습니다. 그것은 그 사람이 태어난 날의 시각을 뜻하는 것이었습니다. 스스로의 능력에 두려움을 느끼기 시작한 이유이죠. 남들처럼 평범한 삶을 살고 싶었던 영훈. 무당이 되지 않으려 일부러 사주와 관상을 배웠습니다.
점쟁이가 될 팔자에 다른 인생을 살려고 하면 신병이 날 것이기 때문이죠. 진짜 점쟁이가 되면 내재된 본성이 튀어나와 사람을 해칠 것이랍니다. 스님은 영혼에게 험한 세상에서 뭘 하면서 살 건지 물어봅니다. 걱정하지 말라는 영혼에게 스님은 세상 만만하지 않다고 하네요. 쪽지를 건네면서 뛰어난 윤보살이 소개한 사람이라고 하네요. 사람을 구하는데 서울이니까 영혼에게 가보라는 것입니다. 영혼은 절을 올리며 그동안 사람 만들어주셔서 감사하다며 한참을 스님 앞에서 엎드려 있었다고 합니다. 속은 몇 가지와 스님이 챙겨준 통장 하나 들고 산을 내려옵니다. 그렇게 영혼은 25년 만에 세상으로 돌아오게 된 것이죠. 남산타워가 보이는 서울의 모습, 명일금융이라는 간판의 건물 하나, 영혼은 스님이 알려준 4층으로 올라갔습니다. 대부업체 하면서 생각하는 영혼. 사무실에 들어가서 이야기를 나누게 되었습니다. 스님이었다는 영혼을 의아하게 생각하는 대부업체자. 영혼이 그래도 중고등학교 교육은 빠짐없이 공부했다고 합니다. 면접자는 다행이라면서 어떤 회사인지 아냐고 물어보는데요. 폭리를 취하는 불법업체라면 일하지 않겠다고 답하는 영혼. 그런 회사는 당연히 아니라고 대답해줍니다. 일단 석 달 정도 지켜보자고 하는 면접자. 수긍하는 영혼은 인사를 드리고 나섭니다. 파란 하늘 명일금융 건물의 모습. 영혼이 오늘부터 일하게 되었다고 인사합니다. 일은 저분한테 배우라면서 한 여자가 말했죠. 날카로워 보이는 한 남자에게 인사를 건네는 영혼. 양태평은 1살 어린 영혼에게 말 놓겠다며 편하게 대하는데요. 속으로 반말을 듣는 것을 신선하다고 생각하는 영혼. 태평은 일단 자신을 따라오라고 하네요. 지금 만날 사람은 1000만원을 갚지 않은 사람이랍니다. 그들이 차를 타고 향한 곳은 한 농촌 마을. 주택 앞에 주차를 하고 대문 앞에 기다립니다. 쾅쾅 대문을 두드리는 태평. 아줌마가 문을 열자 태평이 집으로 들어섭니다. 당장 오늘 원금이나 이자 일부분을 상환해야 한다는 것이죠. 아줌마가 시간을 더 달라며 이 집만은 안 된다고 합니다. 상황이 어렵다고 회사에 보고하겠다는 태평. 한 번만 기회를 달라고 애원하는 아줌마. 조그마한 손이 영혼의 손을 잡았습니다. 아줌마의 자식은 도와달라고 울먹거렸죠. 영혼은 손을 잡은 아이의 상을 생각합니다. 다시 돌아가는 길 태평이 버럭 화를 냅니다. 딴 생각에 잠긴 영혼에게 내일부터 출근하지 말라는 것이죠. 영혼을 남겨둔 채 떠나버린 태평의 차. 아무 말 없이 차를 바라보고 있는 영혼. 손잡은 아이는 겁에 질려 들지 않아도 됩니다. 엄마 이주인은 가난하지만 딸 좋은지는 아니기 때문이죠. 은지의 사주는 무척이나 좋습니다. 은지에게는 지살과 반한살이 같이 들어있습니다. 참으로 아이러니하고 특이한 사주인 것입니다. 영혼은 다시 주희의 집을 방문합니다. 아이 아버지가 무슨 일을 하냐고 물어보는 영혼. 주희는 남편이 집을 나가서 3년째 돌아오지 않는답니다. 아이가 혹여나 이야기를 들을까봐 노트에 적는 영혼. 영혼은 은지의 친아버지에 대해 다시 물어본 것이죠. 당혹스러워하는 주희의 표정. 애를 지우라고 할 것 같아 연락하지 않았다고 합니다. 이름과 당시 하던 일만이라도 알려달라는 영혼. 주희가 돈을 갚아야 하지만 이건 너무 심하다고 하는데요. 영혼은 주희를 설득하여 그를 찾아보겠다고 합니다. 그러면서 동시에 내키지 않으면 그만두라고 하는데 주희가 이름이랑 당시 다니던 대학교를 알고 있는데요. 영혼은 그거라도 일단 알려달라고 했습니다. 저녁이 되고 명일금융에 온 영혼. 연락도 없이 어디에 있다가 온 것이냐고 상사가 묻습니다. 이때 철컥하고 문이 열리는데요. 사장님이 영혼에게 방에 들어오라고 했죠. 영혼은 상담을 위해 다시 주희 집에 다녀왔다고 합니다. 어이없다는 듯 영혼을 노려보는 사장님. 영혼은 상담으로 심리를 안정시키는 재주를 가졌습니다. 아이의 생부를 찾는 것은 채권 회수에 도움이 된다고 합니다. 그가 웬만한 사람이면 양육비로도 빚이 해결되기 때문이죠. 그러면서 영혼은 이번 일로 회사를 그만둘 거라고 하네요. 일단 일을 시작했으니 한 달만 일해보라고 설득하고 잘 가라고 할 줄 알았는데 의외라고 생각하는 영혼. 이번 달까지 일해보겠다고 하는 영혼입니다. 이주희의 남편은 백수였지만 아버지가 건물주였습니다. 소 뒷걸음질 치다가 쥐 잡는다고 하죠. 사장은 영혼이 운이 따르는 사람이 아닐까 생각합니다. 어느 레스토랑에 있는 현진물산 송은채 사장. 한 달 후였고 사장님이 함께하는 자리였죠. 가난한 사람들에게 돈을 찾아준다는 사람이 있답니다. 영혼이 일을 그만두면서 보험 영업을 한다고 했다고 하네요. 이력서를 받고 싶은 눈치를 보이는 누나 송 사장. 마침 회사가 지금 공채 채용을 하고 있다는 것이죠. 송 사장은 영혼의 이력서를 받고 싶습니다. 현진물산 인사팀의 분주한 모습. 골똘히 모니터를 바라보는 한 사원. 영혼이 현진물산이 아닌 현진생명의 이력서를 냈습니다. 위에서 통과시키라고 소문이 나 있는 상황.
그의 입사 지원서에는 경력도 없었습니다. 그때 누군가 과장님 하고 외치는데요. 사장이 인사과의 충성심을 시험하는 게 아니냐는 겁니다. 일단 양전무에게 보고하지 말고 통과시키기로 합니다. 갑자기 사장이 이력서 상태를 아는지 문득 궁금해지는데 만약 모른다면 인사팀의 입장이 난처해지기 때문이죠. 사장님께 직접 확인해 보아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화려하게 실내 인테리어 된 사장 송은채의 방. 인사과에서 최영훈에 대해 말씀드리려고 왔다고 합니다. 이력서를 보니 조금 이상하다는 것이었죠. 깜짝 놀라면서 박장대소하는 송 사장. 배운 것도 없고 산에서만 살았던 영훈이 재미있습니다. 송 사장은 면접날에 영훈을 데리고 오라고 합니다. 화차한 날 현진물산 본사 건물. 면접을 보러 온 영훈. 면접 보러 왔다고 안내데스크 직원에게 말했죠. 면접은 이미 진행되었고 장소도 다르답니다. 이상하다고 생각할 때 누군가 영훈을 부릅니다. 자신을 따라서 오면 된다고 하네요. 사장님실로 직접 안내해 주었습니다. 매우 당황한 기색의 영훈. 문을 열고 사장실에 들어갑니다. 송 사장은 면접 분위기가 이상하죠? 하고 물었죠. 현진생명 본체 면접은 아니랍니다. 명일금융 송병창 사장의 소개를 받았다고 밝힙니다. 지금 현진물산 공채를 보는 것이라는 말에 당황합니다. 송 사장은 물산이 아니라면 생명으로 보내준다고 하는데 본격적으로 면접을 시작했다는 송 사장. 첫 번째로 뭘 잘하는지 물어봤는데요. 영훈이 다른 지원자보다 잘하는 점을 생각했죠. 대답은 사람을 잘 봅니다였습니다. 현진물산 건물 앞 대형버스. 신입사원 오리엔테이션 날입니다. 영훈도 있었고 회사원이라는 것을 실감하네요. 누군가 최영훈의 이름을 부르는데요. 따로 할 이야기가 있는 듯 불러냅니다. 인사과 직원이 신입을 불러내는 상황이었죠. 그는 영훈에게 절대 따로 면접 받으라고 말하지 말라고 합니다. 영훈의 스펙을 이야기해주는 인사과 직원. 지방대 나왔다고만 말하고 이름은 대지 말라고 합니다. 절대 사장님 얼굴에 먹칠하지 말라고 강조했죠. 신신당부한 끝에 그는 영훈을 믿겠다고 하네요. 경기도 양평 현진물산 교육센터. 8명씩 한 조를 짜는 상황입니다. 조원들끼리 둘러앉아서 자기소개 시간을 가졌는데요. 고려대, 컬럼비아 등 다들 스펙이 엄청납니다. 이면이라는 여자가 조원들에게 자신을 소개합니다. 유학 갔다 와서 모르는 게 많다는데요. 영훈은 그녀를 은근 쳐다보고 있습니다. 화창한 오후 거리 풍경. 사람들이 커피를 마시러 가고 있었죠. 영훈은 오는 길에 멀미가 심해 숙소에 들어가겠다고 합니다. 말을 오래 안 섞는 편이 안전하다고 생각했기 때문이죠. 혼자 있는 영훈에게 누군가가 이름을 부르는데요. 이면이가 커피를 주려고 온 것이었죠. 그러면서 뭐 하나 물어봐도 되냐고 합니다. 연희는 다짜고짜 자신이 어떠냐고 묻는데요. 사주를 잘 본다면서요? 라고 하는 연희. 명일금융 송병창 대표가 외삼촌이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자신의 어머니가 송 사장이라는 거죠. 경남 고성 연주사가 맞냐고 물어보는 연희. 미신 따위는 질색이라면서 돌변했죠. 영훈은 또 누가 이 사실을 알고 있는지 물어봅니다. 연희는 들킬까봐 두렵냐면서 비웃는데 영훈은 사람들이 사주 봐달라고 할까봐 두렵다고 하네요. 세상 모든 사람들에게 알려지는 것이 싫은 것이죠. 연희는 자신감이 과하다며 비난합니다. 특정 부분에서는 그런 편이라고 대답하는 영훈. 현진물산 직원이 되려면 점쟁이임을 증명하라는 연희. 태어난 시각을 묻자 연희가 왜 모르냐고 합니다. 그럼 악수 한번 하자고 하는 영훈. 지금 수작을 부리는 거냐고 반응하는 연희. 짜증나니까 악수만 한번 하자는 영훈입니다. 연희는 영훈의 태도에 자신이 너무 무례했나 생각하죠. 영훈과 악수를 하는 연희. 그때 번뜩 떠오르는 것이 있었습니다. 한 가지 확실히 하자는 영훈의 말. 사주를 본다는 것을 누구에게도 말하지 말라고 합니다. 연희는 영훈의 부탁을 들어주기로 합니다. 영훈은 연희가 제복과 인복을 타고났다고 하네요. 예능과 학업 어느 쪽이든 다 잘했을 운이기도 하죠. 그리고 어딜 가나 주목받는 삶을 살았을 거라고 말합니다. 직장인으로서도 승승장구한다고 말을 해주네요. 연희는 무슨 소리를 하는지 싶었는데요. 그걸 꼭 사주로 봐야만 알 일이냐고 물었죠. 하지만 영훈은 좋은 이야기는 여기까지였습니다. 안 좋은 이야기도 하냐고 물어보는 영훈. 자기보다 못한 사람과는 사귀지 않는다는 것이죠. 자기 중심성이 강해서 융통성이 없다고 합니다. 그리고 갑자기 말을 멈추는 영훈. 사주풀이는 여기서 마치겠다고 가버리는데요. 할 말 더 해보라고 외치는 연희. 영훈은 결혼하더라도 오래지 않아 헤어질 거라고 합니다. 그리고 30 이전에 부모 중 한 명을 잃을 수 있다고 하는데 초년에 형제를 잃었을 가능성이 있다고 하네요. 동생을 어떻게 알았냐고 물어보는 연희. 영훈에게 대답을 요구합니다. 연희가 흥분한 채로 계속 재촉했습니다. 이때 갑자기 연희가 먼저 자리를 떠났죠.
본격적인 연수교육이 시작된 이튿날, 회사 업무에 필요한 기본 지식을 배우는 날이죠. 기초 지식이 없어서 쉽지 않다고 생각하는 영훈. BL이 뭔지 이해가 되지 않았기 때문이죠. 누군가 선화증권을 말하는 거라고 알려줍니다. 자리를 먼저 피했던 연희였죠. 어제의 일은 사과하겠다고 합니다. 영훈의 능력을 나름대로 인정하는 연희. 연희가 손가락질하며 저기 보이냐고 물어봅니다. 안경 낀 사람을 가리킨 것이었는데요. 연희가 아는 사람이니 그 사람을 맞춰보라고 하네요. 생년월일을 물어보는 영훈. 12월 4일 오전 7시 10분이라고 알려주는 연희. 영훈은 저 사람이 연희와 비슷하다고 하는데요. 제복이 있으나 연희만큼 강하지는 않다고 합니다. 부모와 연이 깊은 화목한 가정에서 자랐다고 하네요. 사주를 계속 들으며 특별한 것을 기대하는 연희. 안 좋은 이야기는 본인에게만 한다는 영훈입니다. 대략적으로 말하면 말년이 좋지 않다고 했죠. 안 좋은 관상은 아니라고 하네요. 하지만 광대가 약하여 인덕이 없다고 합니다. 고생을 같이 나누려고 하는데 문제는 복은 혼자 누리려고 한다는 것이죠. 언젠간 크게 뒤통수를 맞을 거라고 합니다. 이때 안경 낀 사람이 연희에게 손을 흔드는데요. 본인에게 아는 척 하는 줄 알았던 연희. 연희는 영훈이 사람 좀 본다고 인정을 합니다. 점심 식사 시간 레스토랑. 그 남자는 양철기 전무 아들로 양준기라고 합니다. 연희와 준기는 어렸을 때부터 알고 지냈죠. 하지만 얼마 전부터 준기가 연희에게 들이대기 시작했다고 합니다. 영훈은 예뻐서 그러는 걸 수도 있다고 하죠. 하지만 연희가 기분 나쁜 소문을 들었다고 하네요. 양준기의 어머님이 아들과 연희의 궁합을 본다고 했던 겁니다. 준기가 연희와 결혼해 이득을 얻는 내용이지요. 이 말을 듣고 영훈에게 물어본 것이었습니다. 영훈은 연희가 이런 말을 해도 되냐고 묻습니다. 더 이상의 상담은 거절하겠다고 했죠. 준기가 연희 옆에 앉아도 되냐고 오는데요. 아까 손 흔들었는데 안 받아줘서 서운하다고 하네요. 놀라운 거 아니니까 공사 구분하자고 하는 연희. 준기가 영훈에게 인사를 건넵니다. 영훈이 인사를 받아주는데요. 우리 연희와 많이 친한 것 같다고 하는 준기. 영훈은 안 친하다며 단답형으로 말했죠. 그리고 친한 척하면 연희씨가 오히려 싫어할 거라고 합니다. 이 말을 들은 연희가 음식을 내뿜었습니다. 너무 웃겨서 어쩔 수 없었다고 하는 연희. 휴지 가져오겠다는 연희에게 괜찮다고 합니다. 연희가 화장실에 다녀오겠다고 하네요. 그 모습을 보고는 심기가 매우 불편한 준기입니다. 연희가 영훈에게 진심으로 사과합니다. 동시에 준기를 뒷감당할 자신이 있냐고 묻는데요. 영훈은 연희 어머님이 사장님이라고 말했죠. 그러니 준기가 난리치면 자신을 지켜달라고 합니다. 연희는 영훈을 골똘히 쳐다보네요. 2박 3일의 오리엔테이션이 드디어 끝났습니다. 영훈의 첫 출근날이 다가왔죠. 밥통이 비어있는 것을 발견한 영훈. 뭐야 오늘도 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때마침 주인 아줌마가 들어왔는데요. 고시원에서 꼬박꼬박 끼니를 챙기는 건 어렵다고 하네요. 취직 안 한 줄 알고 계셔서 영훈이 취직했다고 합니다. 현진 물산이라고 하자 아줌마가 깜짝 놀라는데요. 아줌마는 거기 다니면 자기 딸을 보겠다고 말합니다. 회사에서 만나면 인사하겠다고 나가버리는 영훈. 편의점에 가서 아침을 해결하려고 합니다. 한편 송 사장과의 면접 때 송 사장은 사람 잘 보는 걸 증명하라고 합니다. 영훈은 면접에서 있었던 일을 회상했죠. 불확실한 일로 시간을 버리지 않겠다는 송 사장. 어쩔 수 없으니 일어나 보겠다고 하는 영훈입니다. 송 사장은 당황스러웠는데요. 지금까지의 면접자들은 압도되어 있었기 때문이죠. 영훈은 좀 다르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가겠다는 영훈에게 채용을 제안하는데요. 사람을 잘 본다는 것을 증명하지 못했는데도 붙은 영훈. 다만 조건이 있다고 하는 송 사장인데 한 달간 몇 사람을 봐줬으면 좋겠다는 것이었죠. 영훈도 특수한 상황이라는 비밀 유지를 부탁합니다. 여러 아파트와 건물의 모습. 편의점에서 도시락을 먹고 영훈이 나서네요. 이때 마주보며 걸어오는 여자. 아주머니의 딸이었고 영훈은 인사를 건넸죠. 영훈을 힐끔 쳐다보는 아주머니의 딸. 아 예 라고 하면서 지나칩니다. 관심 없는 듯 휴대폰을 보며 걸어가는데요. 영훈은 그녀를 계속 주시합니다. 회사로 출근한 영훈. 영업 2팀으로 배정되었다고 합니다. 연희와 같은 팀이 된 것이었죠. 궁금한 것을 물어봐도 되냐고 하는 영훈인데 같은 팀에 배정된 것이 계획된 것이었냐고 물어봅니다. 영업팀 지망 연희를 영훈과 같이 배정한 송 사장. 영훈이 해줄 일이 하나 있다고 하는 연희인데요. 엄마가 전달하는 첫 번째 업무 지시라네요. 영업팀 윤성우 부장과 차지열 상무를 보는 것이죠. 자연스럽게 만나는 그 둘을 분석하는 것입니다.
송 사장은 영훈이 사주 보는 것을 모른다고 합니다. 사람을 어떻게 보고 표현할 건지 궁금할 것인데요. 신입사원들을 마중 나온 영업사원들, 영업 2팀 과장 고일주가 인사합니다. 노영석 대리도 인사를 건넵니다. 김승규 과장은 고 과장에게 잠깐 보자고 하네요. 연희 같은 사람이 비서실 인재 같다고 합니다. 그러면서 영훈의 이야기를 꺼내는데요. 출신 대학과 자격증 비공개가 이상하다고 합니다. 인사과에서 밝힐 수 없다고 했다는 것이죠. 로열 패밀리 아니냐며 이야기를 나누는 두 과장님. 연희는 두 과장의 이야기를 이미 눈치챘습니다. 영훈은 연희가 사장님 딸임을 누가 아냐고 묻죠. 인사과에서는 알고 있다고 연희가 대답하는데요. 연희는 영훈에게 정말 결혼에 실패할지 물어보죠. 그게 연희의 사주라고 영훈이 말했기 때문입니다. 영훈이 주변에 듣는 사람이 있나 보는데요. 사주에 칼이 있다고 해서 다 살인자는 아니라고 합니다. 열심히 노력하면 검사나 경찰이 될 수도 있죠. 정해진 사주는 벗어날 수 없지 않다는 것입니다. 좋은 남자를 만나면 괜찮은 것인지 물어보는 연희. 영훈은 연희가 인연을 끊어버리는 게 문제라고 했죠. 본인은 변화시켜야 좋은 인연을 만날 수 있다고 합니다. 부모가 죽을 수 있으면 어떻게 피하냐고 묻는 연희인데 단호하게 피할 수 없다고 답하는 영훈. 흉살의 경우 피할 수 없기 때문이었죠. 연희는 영훈이 사기꾼이길 바란다고 합니다. 그때 두 과장님이 들어왔는데요. 방금 런던에서 연락이 왔다고 누군가가 전달하죠. 갑자기 버럭 화를 내는 과장. 런던은 드롭하고 인도네시아에 집중하라는 것이죠. 하지만 분명 한국에서 먹힌다고 생각하는 로데리. 영훈과 연희는 이 모습을 지켜보고 있네요. 카톡으로 연희가 뭐를 알아냈냐고 물어봅니다. 알 필요 없다는 답변을 받은 연희. 저녁 왕제부대찌개 앞 신입사원 환영 회식이 열렸습니다. 영훈은 드라마에서나 보던 회식이라고 생각했죠. 이력서 비공개인 최영훈이 궁금한 사람들. 전공은 뭔지 물어보는데요. 인사과에서 강조하던 것이 떠올랐죠. 태평대학교에서 심리학을 전공했다고 답합니다. 바깥 세상과 호흡하고 싶어서 상사에 지원했다고 하죠. 면접에서 잘 봐주셔서 뽑혔다고 말합니다. 과장은 먼저 일어났고 영훈은 노대리를 봅니다. 노대리에게 인도네시아 팜 농장을 묻는 영훈. 인도네시아에서 농장을 운영한다는 노대리. 팜오일이 비누유지 공업의 원유로 쓰인다네요. 기존 농장 확보를 위해 경쟁이 치열하다고 합니다. 그러다 대농장주 한 명이 큰 빚을 졌다는 소문이 도는데 그래서 농장을 사려고 하는 것이라네요. 런던 쪽 사업은 신경 쓸 필요가 없다고 합니다. 회식을 마친 영업 2팀. 노대리가 앞으로 열심히 하자고 했죠. 이만 들어가 보겠다는 영훈. 이때 휴대전화가 울리는데요. 연희가 전화를 걸어온 것이었습니다. 내일 오전 임원 면담이 있다고 하는데 부서 발령 받으면 그냥 차 한잔 하는 것이라고 하네요. 내일 만난다는 임원을 짐작하는 영훈. 바로 자신의 타깃인 차지열 상무입니다. 연희가 집에 도착했습니다. 어머니 송 사장의 집에 왔네요. 영훈은 좀 어떠냐고 송 사장이 물어보는데요. 진짜 사람을 잘 보냐고 물어보는 것이었죠. 연희는 아직은 잘 모르겠다고 대답합니다. 영훈의 실력은 내일 확인해야겠다고 생각하죠. 연희가 왜 차상무를 신경 쓰냐고 묻는데요. 차상무는 연희의 아버지가 신임하지 않았다고 합니다. 송 사장이 손을 내밀면 잡을지 궁금한 것이었죠. 그러다 아빠의 상태에 대해서 물어보는 연희. 아빠를 질문하는 연희가 의외인 송 사장입니다. 송 사장은 같이 한번 가볼 건지 묻죠. 연희는 흔쾌히 동의하네요. 영훈이 기운차게 아침 인사를 합니다. 아침에 회의가 있다고 하는 과장님. 회의 자료를 가져다 두게 된 영훈. 노대리의 책상을 뒤적거렸는데요. 그때 영훈의 눈에 들어온 한 자료. 생각에 잠긴 영훈입니다. 회의실 세팅을 마친 영훈이었죠. 연희가 영훈의 모습을 봤는데요. 열심히 준비하고 있는 영훈. 노대리가 작성한 보고서를 봅니다. 연희는 영훈이 노대리를 주시한다고 생각했죠. 영훈은 노대리가 왜 이러는지 궁금하다고 합니다. 연희는 고 과장의 보류권을 건들자고 제안했죠. 영훈은 감동보다는 걱정이 몰려온다고 합니다. 일종의 겸업이라고 말하는 연희. 꾸준히 사장에게 정보를 제공하는 것이었습니다. 동시에 연희와 일하며 실적을 나누는 것이죠. 하지만 영훈은 연희의 제안을 칼같이 거절했습니다. 너무 칼대답 아니냐고 하는 연희. 과장님이 회의실에 들어오는데요. 밥을 안 먹었으면 배달해주겠다고 하는 과장님. 과장님은 벌써 송 사장과 연희를 알고 있었죠. 연희에게는 회의실 세팅을 하지 말라고 합니다. 영훈은 그러자 자기가 도맡아야 하냐고 묻는데요. 고 과장의 불만스러운 표정.
잠깐 영훈과 둘이 이야기해야겠다는 고과장. 연희가 고과장에게 먼저 말씀드릴 것이 있다고 합니다. 어머니 이야기를 들었냐고 말하는 연희인데 그렇다고 말하는 고과장입니다. 다른 대우를 원하는 것이 아니라고 하는데요. 조금 전 같은 상황을 원치 않는다고 하는 연희. 영훈 사원을 사장님이 직접 뽑았다고도 말했죠. 그러니 업무적으로만 평가해달라고 하는 겁니다. 고과장의 손이 부르르 떨리는데요. 그런 과장을 보며 주제 넘었다고 하는 연희. 못 들은 걸로 해달라고 하면서 지나가는데요. 과장은 갑자기 깨달았습니다. 뇌리에 불문율이 스쳐 지나간 것이었죠. 먼저 사과하는 상황을 만들면 안 된다는 거였습니다. 고과장은 연희에게 해명합니다. 연희는 스스로의 성격이 죽었다고 생각하네요. 고과장은 영훈에게 아까 오해가 있었다고 말하면서 일에만 잘 집중하자고 어깨를 토닥거립니다. 그러면서 사장님과 깊은 관계냐고 묻는데요. 사장님과 가까운 분에게 도움을 줬다고 했죠. 이건 말하지 말라고 과장님에게 당부합니다. 힘든 거 있으면 말하라고 하면서 과장은 떠났습니다. 자리에 털썩 주저앉는 고과장. 영훈에 대해서 계속 생각을 하게 되네요. 연희가 비호한 이유를 알겠다고 생각하는 고과장입니다. 무당이 되어 세상을 어지럽힐 팔자를 타고난 아이. 욕심을 버리고 신을 받지 않기 위해 평범한 회사원이 되려고 한다. 운명을 보는 회사원의 다음 내용이 궁금하시다면 네이버 웹툰 12화를 참고해주세요. 지금까지 웹툰 소환사였습니다. 감사합니다. 누구나 언젠간 맞이하게 되는 죽음. 그러나 막상 나에게 닥칠 죽음에 대해선 애써 생각하지 않으려는 사람들. 그 죽음이라는 무거운 주제를 가지고 삶에 대한 고찰과 소중함을 이야기하는 웹툰이 있습니다. 여기 영화배우 유승범을 닮은 신이 있습니다. 그리고 누군가가 다가오며 지금 이곳에 대해 신에게 물어보는데요. 그러더니 다가온 남자에게 죽었다라고 말을 합니다. 그러곤 가는 게 심심한데 너희의 이야기나 한번 듣자라는 명대사와 함께 웹툰은 시작됩니다. 기절에서 깬 한 남성. 눈앞에 이상한 괴물의 형태가 보입니다. 그건 사실 몸을 외계인으로 변신한 신이었죠. 그리고 방금 전에 너를 떠올리라고 하는데요. 사실 이 남성은 사고로 인해 목숨을 잃어 삶도 죽음도 아닌 어느 경계선에 오게 된 것이었고, 복잡한 심정을 가진 남자에게 신은 몸을 바꿔가며 신은 맞지만 예수도 부처도 아니라고 말을 합니다. 그리고 이 남자는 차라리 잘 됐다고 말을 하죠. 그러더니 신이 당신의 아내, 지금까지 실신만 3번째라고 말을 해주는데, 이에 감동을 먹더니 아내에게 아무것도 못해준 것에 서러워하는데요. 그러더니 의문의 말과 함께 구급차 안에서 눈을 뜨게 됩니다. 그리고 울고 있는 아내가 눈앞에 있었고 아프지 않냐라는 아내의 말에 아무데도 아프지 않다고 말하며 1편이 끝나게 됩니다. 이번 1화를 댓글과 모든 정황을 참고했을 때 이 남자는 교통사고를 당해 저승에 오게 되었고 종교를 가지고 살았다고 하며 죽기 직전까지 아내에게 아무것도 해주지 못했다고 후회하고 있었죠. 그런 그에게 신은 완전히 텅 빈 세상을 보여주며 무라는 건 이 정도야, 아무것도 라고 말을 합니다. 그 뒤 남자는 깨어난 남편을 보고 아내가 울며 괜찮냐고 묻자 남편은 아무것도 아니야, 아무것도 나 말하게 됩니다. 물질적으로는 아무것도 해준 게 없지만 서로에게 진정으로 사랑을 줬으니 그것만으로도 충분하다는 것이고, 아내가 안심하는 모습을 보니 자신이 교통사고로 겪은 고통쯤은 아무것도 아니라는 의미를 가졌습니다. 여기 한 가정집안에 연쇄살인마가 등장하게 됩니다. 그렇게 잔인하게 살해당한 기억을 갖고 저승에 찾아오게 되는데 4789라는 의문의 숫자가 보이는데요. 그러고는 자신의 아내는 어떻게 되었는지 신에게 물어보지만 당신이 죽은 다음 그놈의 타겟이 되었다고 합니다. 자신과 아내의 처절한 죽음에 대해서 대수롭지 않게 말을 하는 신이었죠. 자신의 죽음도 죽음이지만 자신의 아내가 살인마에게 당한 수모를 생각하며 피눈물까지 흘리게 되죠. 그렇게 저승에서 힘든 시간을 보내고 있었습니다. 그러면서 살인마는 어떻게 되었는지 물어보았고, 살아있다는 신의 한마디, 그 이후에 신도 별거 없다며 자신의 현 모습과 신을 한탄하는 모습입니다. 그런 모습을 보며 신은 공감해 주었고 이곳에서 마음껏 화내고 분풀이하도록 했죠. 그리고 남자가 한 가지 신에게 물어봅니다. 본인을 이 지경으로 만든 남자가 죽으면 지옥으로 가는지 묻게 되는데 신은 지옥은 없다고 하며 죄를 뉘우치고 참회하게 만든다고 합니다. 그리고 신은 칼에 찔릴 때의 느낌을 묻고 남자는 너무 고통스러워서 목을 매는 게 나을 것 같다고 대답하죠.
잠시 뒤 4789를 크게 부르는 소리가 들리자 신은 때가 왔네 라며 여기서 느낀 걸 까먹지 말라는 말과 함께 그를 원래 세상으로 보내주게 되는데요. 그러더니 갑자기 눈물을 흘리며 어디론가 끌려가더니 사형수 4789는 사형을 당하게 됩니다. 사실 4789는 죄수번호였고 죄를 뉘우치게 하기 위해 신이 그를 잠시 저승으로 데려와 희생자의 기억을 심어줬던 것이었죠. 이후 진심으로 참회하여 눈물을 흘린 뒤 교수형으로 처형됩니다. 그런 살인마는 참회하지 않을 거라던 그의 뒷모습을 되짚어보면 집행인들이 너 같은 놈도 눈물을 흘리냐고 말하는 것도 꽤나 인상 깊었습니다. 여기 저승으로 오게 된 한 남성 윤씨. 그럼 그에게 신이 다가왔고 여기가 어디라고 말을 안 해도 알겠지 너는? 이라는 질문에 대충 알고 있다는 대답을 합니다. 그리고 한숨을 쉬는데요. 그런 모습을 본 신은 그럴 때가 아니라며 너를 심판할 거라고 말하죠. 윤 씨는 살면서 당하고 살았으면 살았지 죄 지은 적은 없다며 어이없어 하지만 신은 아랑곳하지 않고 리볼버를 꺼내며 윤 씨에게 총알은 뒷주머니에 있으니 달라고 합니다. 윤 씨가 꺼낸 총알은 2개였고 각각의 총알에는 17이라는 숫자가 적혀 있었죠. 윤 씨와는 달리 그의 아내는 저승에 온 후 쭉 걱정과 근심이 담긴 한숨을 쉬었다는 말을 해주고 그가 남에게 입힌 피해만큼 고통스러울 거라며 총을 쏘게 됩니다. 윤 씨는 고통에 몸서리치고 신은 자비 없이 총알 한 발을 더 쏘면서 이 고통을 기억하라는 말을 남기죠. 이후 그 남자는 다행히 살아나고 일터에서 점심을 먹기 전 무심코 가족 사진을 꺼내보게 됐는데 거기엔 윤씨와 두 아들이 찍혀 있었습니다. 이번 화를 분석해보았을 때 윤씨가 총알에 맞아 느낀 고통은 그의 죽음으로 인해 17살 쌍둥이 아들들이 느낄 괴로움이었던 것이었고 한숨을 쉬었던 건 자살을 했기 때문에 안도했던 것이었죠. 저승에 오게 된 한 노인이라 그런지 신에게 존댓말을 듣습니다. 지금까지 이곳에 왔었던 이들과는 달리 후회 없이 지난날을 회상하며 신이 안내해준 곳으로 가게 됩니다. 신은 생각이 다 정리되면 저 문을 통해 나가면 된다고 알려주고 노인을 혼자 두고 떠났는데 혼자 없이 살았고 행복했다던 노인은 왠지 신을 뒤로하자 홀로 한숨을 쉬게 됩니다. 그러면서 어찌 생각이 그리 쉽게 정리되리요 라는 말을 남기게 되죠. 그리고 여기 역시나 노인이라 그런지 존댓말을 듣는 할머니가 계십니다. 전편의 할아버지와는 달리 혼자서 자식 뒷바라지나 하면서 쭉 불행하게 살았다고 한탄하지만 그래도 진실한 사랑을 했었다며 후회는 없다는 표정을 짓죠. 이후 신은 할아버지 때와 마찬가지로 할머니의 곁을 떠나며 생각이 정리되면 저 문으로 들어가라고 말하고 문을 통과하면 다시 남편을 볼 수 있냐는 할머니의 말을 부정하며 통과하는 순간 과거의 기억을 모두 잊고 환생할 것이라고 말합니다. 할머니는 섭섭해하며 지팡이를 짚고 걸어가지만 힘도 드는 데다 아쉬움이 남아 차마 떠나지 못하고 주저앉게 됩니다. 영감, 당신은 이곳에서 무슨 생각을 하였소? 아쉽지는 않았수? 라고 독백하는데 그때 전편에 나왔던 할아버지가 나타나 할머니를 업고 가게 됩니다. 이번 화를 분석해보았을 때 전편의 할아버지는 이번 편 할머니의 남편이었던 것이고 할아버지는 차마 할머니를 잊지 못해 12년간 그 자리에서 한결같이 기다렸던 것이었죠. 못다한 이야기를 주고받으며 함께 떠나는 그들의 모습이 젊은 시절의 모습으로 그려지는 것도 의미심장했습니다. 여담으로 4화는 연재 10회가 채 되기도 전에 죽음에 관하여 에피소드 중 가장 많은 사람들이 참여한 45,000여 명이 별점을 줬고 역시 연재 10회가 채 되기도 전에 이 4화 하나의 에피소드만으로 17,000개의 댓글이 달려 신작급 치고는 상당한 대박을 친 에피소드였습니다. 오자마자 계속해서 콜록거리는 윤준영. 이후 신과 만나고 자신이 죽었냐고 묻자 신은 거의 죽기 직전의 아슬아슬한 상태라고 말합니다. 마음을 추스린 후 바빠서 청춘 같은 건 없이 힘들게 생활했다며 하고 싶은 건 많았지만 형평상 할 수 없었다고 얘기하죠. 그러자 신이 꿈이 뭐였는지 묻자 그는 글을 쓰는 것이 꿈이었지만 먹고 살기도 바빠서 그럴 시간이 없었다며 자기에게 좀 더 여유를 주지 그랬냐고 따지게 되죠. 신은 시간도 남이 만들어주지 않는다고 얘기하고 갑작스럽게 겉보다 너 지금 나이가 몇인데 자꾸 아까부터 늙은이처럼 얘기해? 라고 묻습니다. 윤재경이 제가 지금 내가 서른이 넘었던가? 라면서 자기 나이를 기억하는 데 집중하는 동안 신은 슬쩍 들어 윤준영 머리 위에 놓고 가위질을 하는 듯한 송짝을 보이게 되죠.
그러자 현실에서 윤준영이 목을 매달았던 밧줄이 끊어지게 되죠. 이번 화를 분석해보았을 때 윤준영은 밧줄에 목을 매 자살을 시도하는 와중 사후세계에 발을 들이게 된 것이며 그가 계속 콜록대던 것도 목을 매달았기 때문에 기도가 막혀서 그랬던 것이었습니다. 그 후 현실에서 막노동을 하면서 시간이 남는 대로 틈틈이 문학 공부를 하는 모습을 보이게 되죠. 절친한 친구들과 함께 에베레스트 등정을 하는 도중 크레바스에 빠져 팔의 뼈가 살 밖으로 튀어나오는 큰 부상을 입게 됩니다. 친구들은 기상 상황이 안 좋은데 세르파도 고용하지 않는 자신들을 탓하면서 민혁을 버릴 수 없다고 버티지만 민혁은 여기서 이러고 있으면 안 된다고 냉정하게 자신을 버리고 가야 한다고 고함을 지르게 되죠. 일단 생각을 좀 해보자면 모두가 고요해지고 민혁은 자기도 모르게 잠에 빠져들게 됩니다. 잠에서 깨어난 뒤 친구들이 모두 떠났다는 사실에 안도하면서도 한편으로는 에베레스트 정상을 밟고 싶은 욕망과 살고 싶은 욕망에 아쉬움을 감추지 못합니다. 그때 마침 기적적으로 한 세피르가 그를 구해내게 되는데 그렇게 민혁을 구출한 세르파. 그를 치료해준 뒤 함께 정상을 향하게 됩니다. 때마침 날씨도 잘 풀리면서 훨씬 수월하게 등정할 수 있었죠. 산을 오르면서 그는 민혁에게 산에 오르게 된 계기를 묻게 되는데 민혁은 친구들과 15년 동안 지내다 보니 취미도 취향도 비슷해졌고 어느 날 TV에서 에베레스트 등산에 대해 알게 되어 언젠간 꼭 한번 같이 해보자는 약속한 결과 오게 되었다고 답하죠. 친구들과 함께 올라가지 못하게 된 것에 아쉬워하는 민혁에게 리버독은 곧 만날 수 있을 테니 걱정하지 말라고 격려해주게 되죠. 결국 그들은 정상을 밟는 데 성공하고 리버독은 민혁의 친구들이 와 있는 것을 발견하여 민혁에게 알려주게 됩니다. 민혁을 친구들에게 보내면서 리버독은 담배 한 대를 물고 민혁과 친구들은 서로가 살아있다는 것과 모두 목표를 이루었다는 것을 진심으로 기뻐하며 서로를 껴안게 되는데 그 순간 저승의 문 사이로 함께 사라져버립니다. 그들의 뒷모습을 지켜보고 리버독은 천천히 뒤돌아서는데 사실 그 정체는 바로 신. 이후 에베레스트를 오르는 또 다른 등산객들에 의해 전발이 드러나게 됩니다. 사실 친구들은 끝내 민혁을 떠나지 못했고 그들은 모두 그 자리에서 동사하고 말았습니다. 그들 5명의 시체는 에베레스트를 오르다가 결국 실패한 여러 사람들의 시체와 마찬가지로 등산객들의 이정표가 되었고 5명이 함께 죽었다는 점 때문에 그들의 시체는 베스트 프렌즈라는 이름으로 불리게 되었습니다. 이번 화를 보았을 때 민혁과 그 친구들이 결국 정상에서 만난 건 사실 신이 인정을 베풀어 마지막으로 보여준 일종의 환상 같은 것이었죠. 그리고 참고로 리버독은 영어로 풀이해보았을 때 도그를 반대로 하면 가시라는 떡밥이 존재했습니다. 직장 생활에서 뭔가 쌓인 게 많은 듯한 남성, 술 취해서 주정 부리면서 길을 걷다가 도로에 고양이를 보고 괜히 성질을 부리며 도로로 뛰쳐나오다가 그 길을 달려가던 차 앞에 끼어들어 버립니다. 차 불빛과 놀란 운전자의 얼굴이 그가 마지막으로 본 것이었고 저승에서 정신을 차리지만 여전히 부정적인 태도를 보이며 운전자와 만나자 저주할 거라면서 온갖 악담을 퍼붓게 되는데요. 후회를 남기지 말라고 불렀다는 신의 말에도 아랑곳하지 않고 꼬장을 부리다가 결국 신의 말에 저지당하며 신으로부터 기꺼이 기회를 줬는데 깨닫지 못한다고 목소리만 높이면 이기는 거냐는 호된 일침을 듣게 됩니다. 그리고 여기 갑자기 도로로 끼어든 주정뱅이 때문에 사고를 낸 운전자. 나이는 상당히 젊은 것 같습니다. 자신이 죽었다는 얘기를 듣고 겨우 인생의 빛이 든 참인데 삶을 마감했다는 사실에 서글퍼하며 주정뱅이가 그녀를 탓하며 폭언을 퍼붓는데도 그저 눈물만 흘립니다. 저 문을 통과하면 아무것도 남지 않는다는 신의 말을 듣고 조용히 문 너머로 사라지게 되죠. 여자 운전자가 문을 통과하고 신이 주정뱅이에게 일침을 날린 뒤 주정뱅이는 깨어나게 되는데 운전자는 주정뱅이를 피하기 위해 핸들을 급히 틀었다가 전봇대에 들이받고 죽어버리고 말았고 주정뱅이는 덕분에 죽지 않았던 것이었죠. 결국 주정뱅이는 순전히 자기 때문에 멀쩡한 사람이 죽었는데 괜히 오해해서 그 사람을 닥달한 것이었고 뒤늦게 진실을 깨닫자 그는 충격 때문에 자동차 근처에 털썩 주저앉아 죄송합니다 라는 말만 반복하게 됩니다. 유서를 남기고 한강에 투신한 인물 사마의 윤씨와 마찬가지로 사후세계에 도착한 뒤 신의 리볼버에 심판받게 됩니다. 윤씨에 비해 훨씬 많은 총알을 맞았지만 괴로워하면서도 자신의 죄는 이보다 훨씬 크다며 죗값을 치르기 위해선 더 고통받아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계속 새로운 삶을 거절하며 환생하려 들지 않는데
그의 결단을 기다리는 신을 앞에 두고 노인은 자신의 인생에 대해 얘기하기 시작합니다. 공부에 재능이 있던 아들을 뒀음에도 불구하고 형편 때문에 등록금을 대줄 수 없어 죄책감 때문에 오히려 화를 내며 아들의 공부를 못하게 하고 일이나 하라며 닥달했었던 아빠. 결국 아들은 견디지 못해 도망가 버렸다고 자신은 아들의 삶을 망친 죗값을 치러야 한다며 한탄합니다. 자기를 지옥에 보내달라고 애원하지만 신은 아무 말 없이 가버립니다. 그렇게 그는 저승에서 1년이라는 세월 동안 무료하게 아무것도 없는 곳에서 아무것도 없는 강에서 낚시질을 하며 시간을 보내죠. 신이 그를 지옥에 보내기만을 기다리면서 세월이 흐르며 머리가 자라고 수염도 길어지지만 그의 생각은 도무지 바뀌질 않았고 매일매일 후회하지 않는 날이 없었습니다. 1년째 되는 날 신이 찾아와 이제 새 삶을 찾으러 가자고 말을 하는데 노인은 언제나처럼 이대로는 못 간다며 거절하지만 편히 갈 수는 없죠. 당연히 지옥에 오셨던 걸 환영합니다. 저의 벌은 여기까지입니다. 라는 말을 남기고 노인은 혼수 상태에서 깨어나게 됩니다. 자신을 찾아온 아들의 모습을 보게 되는데 결국 아들이 자기를 떠나긴 했지만 아버지를 잊지는 못했다는 것을 깨닫고 자신이 이 정도 후회하며 고통받았으면 괜찮을 거라고 생각하고 이번에야말로 편히 눈을 감게 됩니다. 그동안의 여러 등장인물들과 마찬가지로 저승에 와서 자신의 죽음을 인정하지 못하고 신을 붙들고 늘어지며 한탄하는 청년. 제발 한 번만 더 기회를 달라고 애걸하지만 신은 기회를 주면 어쩔 거냐고 지금껏 살아온 삶은 현실이 아니었냐며 묻죠. 살면서 수많은 기회가 있었지만 그가 깨닫지 못하고 인생을 낭비했을 뿐이라고 그래도 신이라면 어떻게든 해줄 수 있지 않겠냐라는 식으로 애원하지만 신은 제 아무리 신이라도 누굴 살리고 그럴 수는 없다며 자긴 누구에게나 동등하다고 답합니다. 그래도 아쉬움을 접지 못하는 청년을 보고 신은 난 가끔 답답해 라며 이야기를 시작하죠. 그는 세상에서 하루에 약 30만 명 가까이 되는 사람이 새로 태어나고 또 죽어가는데 사실은 언제나 곁에 있는 죽음을 사람들은 덜어는 너무 멀리 있는 것으로 덜어는 너무 가까이 있는 것으로 착각하고 있다고 말을 합니다. 두렵거나 생각조차 하기 싫은 주제일 수 있지만 죽음은 항상 곁에 있는 현실이라는 것을 생각하지 않으면 청년처럼 막상 죽음과 마주했을 때 후회하게 된다는 것이 신의 지론. 후회하지 않으려면 이걸 알고 있어야 한다고 얘기해줍니다. 신이 이야기를 마치자 청년은 신이 혹시 자기를 다시 살려주지는 않을까라는 기대감에 자기는 이제 어떻게 되는 거냐고 묻습니다. 그러나 신은 응? 어떻게 되냐니? 이미 어떻게 되었잖아? 라고 말하며 그 순간 청년의 등 뒤에 문이 열립니다. 계속해서 살아가면서 알아야 하는 것을 얘기하고 그동안 죽음에 관하여 해서 기적처럼 살아남은 사람들이 많이 나왔기 때문에 또 신이 기회를 주겠구나 라고 생각한 여러 독자들의 뒤통수를 제대로 때린 셈이었죠. 반전이 없다는 게 반전. 이 연출 덕분에 이 편의 주제인 죽음은 언제나 가까이 있다. 그러니까 후회하지 않는 삶을 살아야 한다를 좀 더 표면적으로 강조하는 효과가 생겼습니다. 댓글에는 마침 올라온 때가 수능 전날이라 그 점을 염두에 두고 읽어야 한다는 드립이 올라오기도 했죠. 남편과 함께 알콩달콩 살고 있는 주부. 처음으로 같이 본 영화가 TV에서 재방송하는 것을 남편과 함께 보며 추억에 잠겨있다가 갑자기 초인종이 울립니다. 한밤중에 매너도 없이 누가 찾아오냐며 그냥 무시하자고 했지만 남편은 기어이 문을 열어주러 가고 그동안 아내는 영화에 열중하는데 갑자기 뭔가 찔리는 소리가 나고 무엇인가 넘어지는 듯한 큰 소리가 납니다. 뒤를 돌아보니 남편은 살인범에게 살해당해 있었고 정황상 그녀도 곧 살해당할 것 같았는데 기억을 되짚어보며 대체 왜 자기들을 살해했을까 하고 오열하게 되죠. 그녀를 보며 신은 정말 무자비하지? 라고 무덤덤하게 얘기하던 신은 곧 분위기를 싹 바꿔 정신 차려봐. 나 기억 안 나? 한 번으론 부족하지 라고 말을 합니다. 그리고 아내는 4789로 바뀌게 되죠. 이화에서 남편과 아내를 살해했던 4789에게 가해진 두 번째 벌이었던 것이었습니다. 사형 집행 전이었던 이화 때는 남편의 기억을 사형당해 저승해온 10화에서도 아내의 기억을 가지고 자신의 살인을 체험한 것이었고 그의 입장에서도 지옥이나 사형보다 더 큰 처벌을 받은 것이었습니다. 신이 담배를 피면서 누군가를 기다리는 모습으로 시작합니다. 그리고 누군가가 신에게 말을 걸어오고 신이 그와 대화를 나누면서 신의 권한을 이렇게 맘대로 줘도 되냐는 등의 대화를 하며 누군가가 이제 가도 아쉽지 않냐고 물어보자 신은 아쉽지 않다고 말하면서
환생의 문으로 향하게 됩니다. 즉 신이 기다리던 누군가는 진짜 신이고 여태까지 나온 신은 사실 신의 힘을 빌린 사망자였다는 것. 환생하기 전에 화면 밖을 바라보면서 즐거웠습니다 라고 말을 하며 엔딩을 맞이하게 되죠.